내 낡은 책상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지요. 두꺼운 서류철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인지 오래된 종이 냄새인지 모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해가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쌓인 공기 속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나는 오른손에 펜을 쥐고 있었는데 그 펜 끝이 멈춰 선 곳은 마지막 확인 도장이 찍혀야 할 칸이었답니다. 바로 앞에 놓인 거액의 이체 승인서 말이지요. 이건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었어요. 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재산, 내가 이 시골 땅에서 뼈를 깎아 지킨 유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넘겨주려는 찰나였지요. 내 고집이 얼마나 강했는지, 내 귀가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놈의 신탁이라는 말을 믿었던 것도 어리석었지만 그 사람의 매끄러운 말솜씨에 넘어간 내 귀가 제일 문제였지요. 나는 콧방귀를 뀌며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 풍파를 겪었는데 고작 젊은 사기꾼 놈말에 넘어가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나는 이 법무사 사무실을 내가 직접 개업한 지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요. 이 낡은 나무 책상도 그때부터 쓰던 것이니 여기저기 흠집이 가득하지요. 의자 등받이의 가죽은 쩍쩍 갈라져 있었지만 나는 이 의자를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게 느꼈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고비들이 이 책상 위에서 결정되었거든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동산 관리 대리인이라는 자가 가져온 서류들은 너무나 완벽해 보였답니다. 도장도 다 찍혀 있었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도 넉넉했지요. 나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의 글자들을 훑어보았어요. 재산 이전 신탁 계약서. 너무나 그럴듯한 단어들의 나열이었지요. 나는 그 젊은 양반이 말했던 최적의 세금 절감 방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답니다. 내 앞으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둥 복잡한 세법 규정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둥 그럴듯한 논리들이 내 귀에 맴돌았어요. 나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걸 극도로 싫어했지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내 고집에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내 동생 영수 녀석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이 거액을 이체하는 날 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이미 이 서류 작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였답니다. 형님, 지금 그 계약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급하고 불안했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핏대가 섰답니다. 나는 펜을 탁 내려놓았어요. 너 또 시작이구나. 이 녀석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나는 소리쳤지요. 내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답니다. 영수는 내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나는 그가 언제나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거든요. 나는 그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의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나를 훈계하려 든다고 생각했답니다. 내 눈에는 영수가 아직도 어렸을 때 내 돈을 훔쳐 달아났던 그 몹쓸 버릇을 버리지 못한 불안정한 녀석으로 보였지요. 형님, 이번 일은 정말 위험해요. 그 법무법인도 의심스럽고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영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지요.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그건 분노 때문이었어요. 건방진 놈, 내 앞길을 막으려 드는구나. 나는 이체 확인서를 꽉 쥐었답니다. 내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요. 나는 다시 펜을 들고 망설임 없이 그 수취인 계좌 칸에 마지막 서명을 꽂아 넣었습니다. 6억 원, 내 평생을 갈아 넣은 돈이 이제 곧 그 낯선 계좌로 넘어갈 참이었지요. 그 순간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다만
모두의 말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했다는 오만한 만족감만이 내 심장을 짓눌렀을 뿐이었답니다. 이체 승인 버튼을 누르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어요. 해는 이미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고 사무실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지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답니다. 나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이체 승인을 했으니 혹시 모를 행정적 절차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큰돈이니까 혹시라도 당일 한도 초과니 뭐니 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가 되었던 거지요. 내 낡은 승용차를 몰고 은행 ATM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어둑어둑했답니다. 은행 문은 닫혀 있었지만 ATM 기기는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나는 평소 잘 쓰지도 않던 통장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ATM 기계 화면에 띄워진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잔액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답니다. 6억 원이 이체되었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돌았지요. 뭐지? 내가 분명히 버튼을 눌렀는데 나는 초조하게 화면을 두드려 보았고 다시 이체 시도를 해보았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신탁계약은 법무사를 통해 처리되었을 터였으니 내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리가 없었겠지요. 나는 그때까지도 그 사기꾼 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뭔가 서류를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런 늙은이가 뭘 안다고 자책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내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때 닫힌 은행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안내문에 눈길이 갔답니다. 전산 시스템 점검으로 금일 오후 5시 이후 대규모 이체는 처리 보류됨. 오후 5시 내가 영수와 통화하고 그 녀석을 끊어버린 시간이 4시 40분경이었으니 나는 아마도 그 전산 점검 시간 직전에 모든 것을 끝냈다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안내문을 본 순간 내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만약 이체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돈은 아직 내 계좌에 안전하게 있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 6억 원이 내 계좌에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내가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려웠어요. 나는 전화를 걸어 이체 승인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은행 대표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지요. 나는 서둘러 차를 돌려 법무사 사무실로 되돌아갔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펜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이체 승인서는 내 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서류철의 마지막 장, 내가 서명했던 그 페이지가 찢겨져 나가 있었답니다. 찢어진 자국이 너무나 깔끔해서 마치 처음부터 그 페이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요. 내 심장은 쿵 떨어졌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분명히 서명했는데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책상 주변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답니다. 그 젊은 녀석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나 오만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린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것을요. 나는 패닉 상태로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이 두고 간 것으로 짐작되는 자료들을 쓸어 담았지요. 온갖 서류철과 계약서 사본들, 그 중에는 영수가 나에게 보내왔던 수많은 이메일과 문자 기록들이 담긴 파일 뭉치도 있었답니다. 영수는 내가 그놈에게 넘어갈까봐 이 모든 과정을 몰래 기록하고 출력해 두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파일 뭉치를 펼쳐 들었을 때 내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온통 붉은색으로 밑줄이 그어진 경고 문구들이 가득했거든요. 형님, 이 법무사는 등록된 법무사가 아닙니다. 유령 법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인감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영수는 내가 이체 직전에 전화했을 때
내가 건방지다 고 내치고 끊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이미 나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서류 뭉치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지요. 나는 영수가 나를 걱정해서 보낸 수많은 경고들을 그저 나를 간섭하려는 잔소리로만 치부했었지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 밑으로 살았느냐 하고 쏘아붙였던 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비참했어요. 나는 그렇게 고집불통이었고 내 독선 때문에 내 동생의 진심을 짓밟았던 것이지요.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은 고요했어요. 영수는 아마 내가 이체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지요. 나는 그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왠지 모르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영수는 평소에도 깔끔했지만 오늘은 유독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느낌이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과 녹음 프로그램 창이 떠 있었지요. 나는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영수의 모든 노력이 저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그 녹음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지요. 수많은 파일 목록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파일들이었지요. 나는 그중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2024만 515 밑줄 최종 확인 mp3. 그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내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이체 확인서에 서명 다 마쳤네. 이제 자네의 계획대로 움직여도 되겠지. 그리고는 내가 그 젊은 대리인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지요. 그 대화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굴욕적이었답니다. 나는 마치 연극의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그들의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통화 기록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녹음 파일 목록을 계속 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영수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날짜가 적힌 파일들이 있었는데 그 파일들의 날짜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그 날짜들은 내가 그 사기꾼 놈과 처음 접촉했다고 생각했던 날짜보다 훨씬 이전이었어요. 영수는 내가 그놈에게 사기를 당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파일의 날짜는 무려 1년 전이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사건 발생보다 1년이나 앞서서 영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파일을 클릭했어요. 그 녹음 파일 속에는 영수가 나와 똑같은 목소리로 그 사기꾼 놈과 통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영수는 나인 척 연기하며 그놈의 말과 행동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귓속에서는 징이 울리는 듯 멍멍했답니다. 나는 노트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영수는 내가 이체 직전에 전화를 했을 때 내가 그에게 소리 지르며 끊어버린 그 통화마저도 녹음하고 있었어요. 내가 건방지다 고 소리쳤던 그 순간, 그리고 내 재산을 네가 상관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던 그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녹음 파일들 사이에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종류의 파일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병원 방문 기록, 2023년 11월 12일, 검사 결과지 복사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병원 방문 기록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거기에는 영수가 찍었던 내 건강검진 결과지 사본이 들어있었는데 1년 전 검진 결과였지요.
그 결과지에는 의사의 소견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만성위염 이 사실은 초기 단계의 위암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영수가 직접 메모한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형님께 말씀드리면 심장이 약하시니 절대 안 드실 거라 판단. 몰래 치료 권유하는 중 내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나이 감 못한다고 핀잔을 주었던 영수는 사실 내가 치료를 거부할 것을 염려하여 몰래 나의 건강까지 살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부동산 사기건에 대해 그토록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이유도 아마 내가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 사기꾼 놈에게 거액을 넘기려 했던 것은 내가 늙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이 잔인한 병마와 싸우느라 정신이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영수에게 내 주제를 알라고 모질게 말했고 그의 걱정을 잔소리와 간섭으로 치부했었답니다. 나는 그를 불신했고 그의 사랑을 내 고집으로 밀어냈던 것이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흑흑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이 영수 말고 또 있었던가 싶었지요. 나는 내 방 위 모든 낡은 물건들보다도 더 낡고 부서진 내 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흠뻑 젖은 얼굴로 영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 즉 내가 그 돈을 이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들렀을 장소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경찰서. 나는 그날 오후 내가 이체를 시도했던 그 시간대에 영수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넣어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낡은 코트깃을 세우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내내 나는 영수와의 지난 싸움들을 되새겼어요. 그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네가 그 모양인 건 다 내 끈기 부족 때문이다 라고 몰아세웠던 일. 내 칠순 잔치 때 그가 건넨 선물을 내가 이런 시시한 걸 왜 가져왔느냐며 퉁명스럽게 던져버렸던 일들. 나의 굵고 모진 말들이 영수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냈을지 이제야 뼈아프게 깨달았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원실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지요. 나는 혹시라도 영수가 이 일로 나 때문에 공경에 처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제 동생이 김영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사기 신고를 하러 왔었는데 혹시 제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민원실 직원은 내 얼굴을 힐끗 보더니 전산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어르신. 직원의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만약 영수가 이 모든 사실을 나에게 숨기기 위해 자신의 신고 기록 자체를 말소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으면 어쩌나 싶었지요. 하지만 전산 기록이 뜬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답니다. 김영수 씨는 오늘 오후 6시 15분경 고령 친인척 재산 사기 시도 신고 건으로 접수 완료되었으며 현재 담당 수사관과 함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보자마자 내 동생이 얼마나 나를 믿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전화를 끊고 은행에서 허탕을 친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수는 모든 서류와 증거를 챙겨 경찰서에 달려와 나를 구하려 했던 것이지요. 나는 내가 먼저 신고하겠다는 말 대신 그를 의심하고 모질게 대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직원을 따라 수사팀이 있는 곳으로 안내받았지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나는 마치 내가 겪은 모든 악몽이 현실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영수와 단둘이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답니다. 그에게 사과해야 했으니까요. 그의 헌신을 인정하고 나의 오만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해야 했으니까요. 수사관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나는 그 안에 앉아있는 영수를 보았습니다. 영수는 수사관과 함께 책상에 마주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내가 법무사에게 받았던 그 모든 서류 복사본들이 놓여 있었지요. 영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선 것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으로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님,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했어야 했는데 형님께서 제 말을 들으시지 않을까봐. 영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나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답니다. 나는 영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수사관이 제지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신고해 주신 덕분에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이신 형님께서 현재 사기 시도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나는 더욱 비참해졌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신고하기 전에 영수는 이미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수사관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못나서 동생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사관은 잠시 나를 훑어보더니 영수가 제출한 증거들을 책상 위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유령 법무사와 통화한 기록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투자 유도 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가 제공한 이 파일들이 결정적이지요. 수사관은 영수가 제출한 USB를 건넸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들입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한 건 이 파일들입니다. 수사관이 가리킨 것은 2024만 320밑줄 계약서 검토 mp3 파일이었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옆에 놓인 수사관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 파일을 재생하자 그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 사장님, 이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6억 원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알겠습니다. 이체하겠습니다. 내가 그놈과 대화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의 대화였어요. 하지만 수사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파일을 확보했을 때 이 통화 날짜가 어제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날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요. 내가 이체 직전에 영수와 통화했던 그 시점은 오후 4시 40분경이었고 이 파일의 날짜는 분명히 어제 날짜로 찍혀 있었거든요. 수사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자체의 메타데이터, 즉 파일이 실제로 생성된 시각 정보는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상 조작된 날짜는 생성일이 아닌 수정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일의 실제 생성 시각은 바로 1년 전 김영수 씨가 처음 이 의심스러운 법무법인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펜으로 화면을 꾹 눌러 보였어요. 즉, 김영수 씨는 1년 전부터 형님을 보호하기 위해 형님 대신 그 사기꾼과 통화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께서 전화를 거부하시고 자리를 비우셨을 때 실제 계약자 형님 대신 동생 김영수 이 나서서 모든 것을 이체하는 척 연기하여 사기꾼이 완전한 거래 완료라고 확신하게 만들면서
그 순간을 증거로 확보한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오늘 오후 형님께서 이체 직전에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입니다. 수사관은 영수가 제출한 또 다른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만 515 밑줄 영수 형님 통화 mp3 내가 끊어버린 그 통화 녹음이었지요. 저희는 이 통화가 형님의 통화라고 생각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가 가지고 있던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 통화는 형님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김영수 씨가 미리 준비한 다른 단말기에서 발신된 기록이었어요. 즉, 형님께서는 그놈과 통화한 것이 아니라 영수 씨가 형님 목소리를 흉내내어 통화를 녹음했던 것입니다. 이 녹음 파일의 실제 생성 시각을 확인해보니 영수 씨가 형님께 전화를 걸기 10분 전에 이미 그 사기꾼 놈에게 오늘 이체는 무산될 것 같다는 식의 통보를 하여 그의 반응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 씨는 형님이 돈을 보내는 것을 막으면서도 사기꾼이 절대로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 고집불통의 귀와 눈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온몸으로 느껴졌답니다. 나는 영수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고 그가 내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했으며 그를 매몰차게 내쳤는데 그는 1년 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까지 옥죄는 감시와 연기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것도 내가 가장 아픈 병을 앓고 있을 때 말입니다. 나는 수사관에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동생에게 사죄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쉰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수의 방에서 챙겨온 검사 결과지를 들고서요. 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희고 낯설었지요. 나는 영수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2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 낡은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병실 문을 열자 영수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나처럼 늙은 어머니가 지키고 있었지요. 영수가 나를 보자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제가 정신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상 앞에 섰습니다. 내 손에는 그가 1년 전 몰래 챙겨두었던 나의 위암 초기 진단서와 그가 그 사기꾼을 상대로 벌인 1년 지휘 추적 기록이 담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영수야, 내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단 한마디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던 내 과거의 모든 모진 말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1년 동안 내가 이 돈을 다 털릴 뻔한 이 순간까지 네가 다 막고 있었구나. 내가 널 얼마나 못난 놈 취급했는지, 네가 날 걱정해서 몰래 병원 기록까지 챙겼던 거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 녀석아. 나는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어요. 끓어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그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저와 영수 사이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지요. 네가 나보다 더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구나. 내가 내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어 주었구나.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얇고 차가웠지요. 내가 널 믿지 못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진심을 짓밟았다. 용서해라, 영수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저도 죄송합니다. 형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님께서 자꾸 저를 내치셔서 저도 모르게 속이다 싶어 그놈이 시키는 대로 연기했습니다. 형님께서 그 돈을 이체하셨다면 저라도 그놈을 잡으려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형님께 의존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바라보며 10년 묵은 오해와 고집을 녹여냈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나의 재산보다 내 옆에 앉아 나를 위해 1년을 그림자처럼 살았던 이 동생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내 낡은 법무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곳이 왠지 다르게 느껴졌답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붉었지만 오늘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듯했지요.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이체 승인서 더미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책상 위에는 영수가 예전에 썼던 낡은 만년필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그 만년필은 그가 대학 시절 나에게 용돈을 받아 샀던 것이었지요. 나는 그 펜을 집어들고 내 이름을 천천히 써보았습니다. 글씨가 왠지 모르게 부드럽게 써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윽박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 밀려왔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비걱거리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지요. 나는 영수와 함께 병원을 오가며 그의 치료를 도울 것이고 그동안 내가 모질게 굴었던 모든 순간들을 되돌려 놓을 생각입니다. 비록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세월만큼은 진심으로 보답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텅 빈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야말로 내가 사기당하지 않고 지켜낸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답니다.